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지용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인과 추론을 위한 머신러닝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Correlation does not imply causation.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인과 추론의 대명제일 텐데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어떤 현상이나 데이터상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결코 아니에요. 동일한 현상과 동일한 데이터를 보고도 우리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모두 떠올릴 수 있는데, 누군가는 나무에서 배가 떨어지는 걸 보고 그때 우연히 지나간 까마귀를 보며 까마귀를 탓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를 보고 그것의 원인에 대해서 깊이 탐구한 끝에 중력이라는 중요한 물리 법칙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인과관계야말로 우리의 지식을 진일보하게 하고 또 그러한 지식의 응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과추론은 오랜 기간 과학적 분석 방법론의 핵심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최근 빅데이터, 머신러닝,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명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와이어드 잡지의 전 편집장이자 그리고 전자상거래의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로서 롱테일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든 이 크리스 앤더슨이 2008년에 작성한 The End of Theory라는 아티클이에요. 이 글에서 이 크리스 앤더슨은 빅데이터 시대에는 이젠 전통적인 과학적 방법론과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당시로서는 다소 과감할 수 있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주장 이후로 이제 빅데이터와 이제 그런 알고리즘이 더욱더 고도화되고 발전되면서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었던 빅데이터가 만드는 세상이라는 책에서 저자들은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던 인과관계 추구라는 오래된 습관에서 멀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상관성, 상관관계는 어떤 일이 정확히 왜 벌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 일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보여줄 수 있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든 예시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 전자의료 기록 수백만 건을 통해서 특정 아스피린 조합과 오렌지 주스를 섭취한 암 투병자들이 차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건강이 개선된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투병자들이 살아남았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빅데이터에서는 중요한 것은 결론이지 이유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데이터 스스로 진실을 드러내게 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흔히 let data speak for itself. 데이터가 스스로 진실을 드러내게 하라. 라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이제 하곤 하시는데 바로 이러한 문장이 빅데이터의 핵심 기치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이 역설적으로 인과 추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데이터만으로는 인과 추론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이 데이터만 가지고는 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인과추론을 위해서 데이터뿐만 아니라 어떤 추가적인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틀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어떤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의 차이, 그리고 인과추론 분석 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앞선 예시에서 이 특정 아스피린 조합과 오렌지 주스를 섭취한 암 투병자들이 차도가 있으면 원인을 몰라도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사실 인과추론의 본질은 결과를 변화시키기 위한 원인 변수에 대한 개입과 조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효과적인 개입 전략 수립을 위해서 메커니즘에 대한 규명이 중요하죠. 이게 바로 예측 방법론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제임스 린드의 괴혈병 치료제 개발에 대한 일화일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괴혈병은 비타민 C 결핍증이고 심하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질병이에요.
그리고 이 영국의 제임스 린드 박사가 이런 괴열병에 대한 치료법을 발견한 이후로는 사실 현대 사회에서 괴열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죠. 제임스 린드는 영국 해군 군의관이었었는데, 해군에서 계열병으로 병사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갔고, 그러한 치료법을 찾다가 레몬을 먹은 병사들이 이 계열병이 거의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사실 여기까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실제로 이 제임스 린드 박사가 레몬의 효능을 발견한 이후로도 거의 50여 년 가까이 계속해서 괴열병으로 병사들이 고통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인을 밝혀내고도 그리고 레몬이라는 어떤 그런 치료제가 그렇게 구하기 어려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하지만 실상을 보면 굉장히 인과 추론에 있어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데 이 제임스 린드는 사실 괴열병의 치료의 원인과 메커니즘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주로 레몬이나 오렌지 등을 먹고 이 괴열병이 치료가 됐으니까 이 당시에는 이 그 안에 있는 어떤 신맛을 내는 산성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해군들은 이제 작전을 나가고 배를 타면은 이제 몇 달씩 이렇게 배에서 지내다 보니까 이 레몬 같은 과일은 사실 그대로 가져가면은 썩기 십상이겠죠. 그 당시에는 이 냉장 보관 시스템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이 레몬이나 오렌지들을 끓여서 이렇게 이제 뭐 차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배에 실어서 갔다고 하는데 사실 레몬은 끓여도 그 신맛을 내는 산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끓여서 가져가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하지만 열에 가열할 경우 과일 내에 있는 어떤 비타민이라든지 영양소들이 파괴될 수 있다는 걸 지금은 우리가 이제 모두 알고 있고 이것이 괴열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었던 이유라는 것도 우리는 이제는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이 레몬이 괴열병 치료에 인과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를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메커니즘이 바로 이 비타민 C라는 거를 몰랐기 때문에 효과적인 개입과 치료에 대한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이 치료법을 발견하고도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계열병으로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는 단순히 어떤 결과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원인과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또 빅데이터 시대에 인과추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혹자들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빅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최근에 머신러닝과 그리고 이제 AI를 활용하며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이죠. 굉장히 타당한 의문이에요. 사실 머신러닝과 AI 모델의 가장 큰 혁신이라 한다면 바로 데이터를 통해서 패턴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겠죠. 어떤 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서 어떤 가이드를 주고 그 안에서 서로 다른 패턴의 차이를 학습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서 알고리즘 스스로 데이터 내에서 서로 다른 패턴을 학습하고 분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머신러닝과 AI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상에서 스스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패턴을 학습해서 구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여전히 활발히 연구 중인 분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의 잠정적인 답은 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상에서 패턴을 찾아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또 데이터상에서의 작고 교묘한 차이에 의해서도 패턴의 예측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이는 이 연구에서는 이 CNN 기반의 딥러닝 모델을 통해서 이미지 분류를 할 때 원본 이미지에서 매우 작은 변조만으로도 AI 예측을 조작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 원본 이미지와 육안으로는 거의 다를 바 없는 이미지들에 대해서 AI는 모두 타조의 이미지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례를 보면은 과거에 그 빅데이터 시대의 서막을 알린 유명한 사례 중 하나로서 많이 인용됐었던 이 구글의 독감 예측 모델의 사례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과거 구글은 독감 관련 검색량을 바탕으로 이 독감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굉장히 큰 이런 독감 트렌드를 예측하는 데 실패했고, 이는 과거와 다른 독감 패턴과 예측에서 빗나간 사람들의 어떤 행동 패턴 등에 이제 기인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어요. 이처럼 명확한 원인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데이터만의 어떤 패턴을 예측하는 것만으로는 미래에 예상하지 못한 어떤 작은 변화만으로도 예측값이 크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그 인과관계를 보다 엄밀하게 분석하는 데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인과 추론을 학습하기 위한 첫걸음은 머신러닝과 그에 기반한 AI 모델을 기본적으로 프리딕션 머신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 챗GPT를 필두로 이 생성형 AI가 유행하면서 AI가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또 추론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이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은 궁극적으로 이 맥락을 고려했을 때 다음에 나올 단어를 예측함으로써 문장을 완성해 나가는, 즉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어텐션이라는 혁신적인 메커니즘과 그리고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문장과 어떤 전체 글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나 추론 없이도 이젠 이런 LLM 모델은 이 충분히 말이 되는 문장을 AI 스스로 완성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상에서의 패턴 예측이라는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 생성형 AI라 할지라도 여전히 인과 추론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AI가 궁극적으로 인간 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counterfactual, 반사실에 기반한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사고와 추론을 할 수 있어야만 하고, 결국에는 인과 추론 없이는 궁극적인 인공지능, AI는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럼 머신러닝과 AI가 이 프리딕션 머신이라고 한다면 이 코잘 머신러닝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물론 굉장히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분야인 만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 이를 최대한 간략하게 한번 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인과추론은 최근에 인공지능 분야뿐 아니라 이 사회과학 분야 전반에서도 굉장히 이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마도 이제 최근의 노벨 경제학상 트렌드일 거예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2019년과 그리고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이 바로 이 인과추론 방법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중요한 어떤 경제학적 업적을 낸 이 연구자들에게 돌아간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작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들이 떻게 인과추론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업로드한 이 노벨 경제학상 심층 분석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연구들도 이 인과추론을 핵심적인 분석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인과추론 방법론 자체를 연구한 업적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들도 있는데, 바로 202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이비드 카르트, 조슈아 앵그리스트 그리고 히드 인벤스 교수님이에요. 특히 2021년 당시에 그 노벨 경제학상을 두고 Empirical Revolution 혹은 Credibility Revolution의 승리라고 이제 회자되기도 했는데, 머신러닝과 AI를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왜 경제학 얘기를 하느냐고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참고 영상을 좀 더 보시면은 이 영상 말미에 이 얘기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분야를 막론하고 그 인과 추론의 본질은 모두 통한다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이 credibility revolution이라는 이 용어와 그 역사에 대해서 조금 한번 훑어볼게요. 이 credibility revolution, 이 신뢰성 혁명이란 단어는 바로 이 202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중 한 분인 이 조슈아 잉그리스트 교수님이 직접 만든 용어예요.
그 역사가 바로 이 인과추론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이제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약 40여 년 전인 1983년에 UCLA의 에드워드 리머 교수님은 이제 경제학 분야의 최고 권위 저널 중에 하나인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서 경제학에서의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을 다루는 분야인 이코노메트릭스, 계량 경제학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특히 이 데이터 분석이 통계 모형이나 데이터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 결과의 강건성이나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며 이러한 데이터 분석 그리고 계량 경제 분석의 관행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하지만 이로부터 약 30여 년 후인 2010년에 이 조슈아 앵그리스트는 과거에는 이러한 리머의 비판이 유효했었지만 이제는 21세기에는 더 이상 이러한 비판이 유효하지 않다고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명확한 연구 디자인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의 신뢰성을 크게 향상되었고 이러한 트렌드를 바로 이제 credibility revolution, 신뢰성 혁명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정확히 11년 후인 2021년에 이러한 연구 공로들을 인정받아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과연 무엇이 그렇게 크게 달라졌길래 그냥 단순한 어떤 방법론적 발전이 아니라 어떤 혁명이라고까지 부를 만큼 어떠한 큰 변화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걸까요? 앞서 빅데이터는 인과 추론을 위한 답이 아니라는 걸 설명드렸었죠. 그럼 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계 모형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걸까요? 물론 통계학 분야와 그리고 계량경제학 분야의 발전으로 통계 분석 기법 등에 대해서도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상당 부분 현재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과거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그 회귀 분석과 그에 기반한 통계 분석을 수행하고 통계 모형을 기반으로 이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이 빅데이터도 답이 아니고 또 통계 모형의 어떤 비약적인 발전, 획기적인 어떤 변화도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 신뢰성 혁명을 만들어낸 걸까요? 지금 오른쪽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조슈아 앵그리스트는 리서치 디자인이 바로 그러한 이 credibility revolution, 신뢰성 혁명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연구 디자인이라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사실 과거의 분석은 대부분 이 통계적 추론, 이 statistical inference를 주 목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변수들 간의 관계를 얼마나 잘 설명하고 또 샘플 데이터에서의 결과를 얼마나 유의하게 전체 인구 집단의 결과로 추론할 수 있을지가 바로 이 분석의 핵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귀 분석을 할 때 어떤 이런 R-squared 같은 지표들을 통해서 해당 모형이 어떤 종속 변수의 베리에이션을 얼마나 많이 설명하는지를 바탕으로 이 모형이 제대로 됐는지를 평가하고 또 우리가 이제 p-value를 통해서 이 statistical inference의 유의성, 통계적인 유의성을 판단을 하죠. 하지만 변수들 간의 관계를 잘 설명한다고 그것이 반드시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건 앞에서도 강조했고 또 이 채널의 모든 영상들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통계 모형을 쓰는지, 어떤 데이터를 쓰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민감하게 바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진짜 인과관계인지를 추론하는 것도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서 통계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낮다라는 비판을 했던 부분인 거예요. 하지만 현재 인과추론 분석에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통계 모형을 통해서 이 통계적인 추정, 에스티메이션을 하긴 하지만 단순히 데이터와 통계 모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덴티피케이션, 식별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더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통계적 추정을 한다는 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식별이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 함은 데이터를 통해 얻은 통계적 추정치가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가정을 흔히 아이덴티피케이션 어썸션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가정을 충족하기 위한 분석 전략을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트래티지라고 불러요.
조시아 앵그리스트가 이 논문에서 언급한 이 리서치 디자인이 바로 아이덴티케이션 스트래티지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인과관계는 이 데이터나 통계 분석 모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 데이터 분석 결과가 인과관계로 해석될 수 있도록 연구를 디자인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지난 수년간 인과추론에 대해서 강의를 해오고 또 관련 컨텐츠를 만들어 오면서 만약에 누군가 인과추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 고민 없이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을 꼽을 거예요. 이 인과추론의 핵심은 바로 이 통계적 추정인 에스티메이션과 그러한 추정 결과를 인과적인 효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렇게 그 전략을 고안하는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과정의 분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에스티메이션과 아이덴티피케이션의 분리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대학교는 운영 주체에 따라서 크게 이제 이 사립대학과 공립대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들의 차이가 사실상 크지 않은데 반해 미국의 경우에는 뭐 등록금이 3배 이상 차이 날 만큼 이 사립대학과 공립대학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과연 이러한 비싼 등록금을 내고 사립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가치가 있을지에 대해서 이 노동경제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어요. 이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회귀분석 모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사립대학과 공립대학 졸업생들의 임금을 조사한 후에 임금을 종속변수로 놓고 그 사립대학 졸업 여부를 독립변수로 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대입에 필요한 이 SAT 점수, 우리로 치면 이제 수능 점수죠. 이 SAT 점수를 이제 이 통제 변수로 추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회귀 분석 모형을 수립하고 나면 이제 우리는 데이터만 수집하면 언제 어디서든 통계 모형을 돌려서 이 회귀 개수 베타를 구할 수 있겠죠. 사실 과거의 통계 분석에서 수행했던 건 바로 여기까지였어요. 과거에는 이러한 회귀 분석 결과인 이 베타를 곧바로 인과관계로 해석하곤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베타가 플러스이고 그리고 이제 p-밸류가 0.05보다 낮아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면 바로 이제 이 사립대학에 졸업하는 것이 미래의 임금을 높이는 인과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곤 했죠. 하지만 이는 이제 분명한 오류라는 걸 이 영상을 보고 그리고 이러한 이 채널의 영상들을 많이 본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변수들 간의 관계가 상관관계인지 인과관계인지 이러한 데이터만을 통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한 판단을 하는 과정이 바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이 회귀계수인 베타가 과연 사립대학 졸업이 미래 임금에 미치는 인과적인 효과인지를 판단하는 어떤 일련의 기준이자 어떤 절차를 모두 이제 포괄하는 게 바로 이 식별,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아이덴티피케이션 하에서 이제 이 회귀계수인 베타는 인과관계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물어야 될 질문은 이 현재 지금 회귀분석 모형에서 이 SAT 점수를 지금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과연 이 변수만으로 이 사립대학 졸업생과 공립대학 졸업생의 차이, 즉 셀렉션 바이어스, 선택 편향을 모두 설명할 수 있을지 여부를 우리는 면밀히 따져봐야 돼요. 하지만 이들의 모든 차이를 단순히 이 SAT 점수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건 명백해 보이고 결과적으로 해당 베타는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한 어떤 이런 회귀 분석 모형을 넘어선 새로운 어떤 전략이 필요해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이 randomized control trial, 무작위 통제 실험이에요. 이러한 이 무작위 통제 실험은 인과추론의 골드 스탠다드라고도 불리는데, 즉, 고3 학생들을 모아두고 추첨을 통해서 무작위로 사립대학과 공립대학에 배정하고 졸업 후에 이들의 취업 결과를 추적 조사함으로써 그 사립대학의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방법인데 이들이 어느 대학을 갈지는 지금 전적으로 추첨,
그리고 이제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 무작위로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립대학과 공립대학의 졸업생들의 차이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사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집단 간의 임금 격차가 평균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발생을 한다면 그건 바로 이 사립대학의 인과적인 효과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이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 무작위 통제 실험이 이런 인과 추론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도구이라는 거를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 무작위 통제 실험이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다라는 건 아마 모두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더 다양한 이 현실적인 아이덴티케이션 스트래티지들을 고안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쌍둥이들 중에서 한 명은 사립대학, 그리고 나머지 형제는 공립대학에 간 케이스를 찾아서 이들을 비교 분석하게 된다면, 이 쌍둥이들, 특히 일란성 쌍둥이들은 유전자도 100% 동일하고, 그리고 이제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정 환경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 쌍둥이들을 비교함으로써 다른 요인들은 비교 가능한 상태에서 이 사립대학과 공립대학의 차이만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사립대학의 인과적인 효과를 어, 보다 효과적으로 발라낼 수 있겠죠. 또 다른 전략으로는 이 동일한 대학들에 합격했는데 하나의 대학밖에 입학할 수 없고 그래서 각자의 선택에 의해서 사립대학과 공립대학에 입학한 학생들끼리 서로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어, 이들은 같은 대학들에 동일하게 합격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능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잠재력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비교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학교들에서 이제 비단 성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학생의 잠재력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 대학들에서 동일하게 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거는 그 학생의 여러 가지 이제 잠재력과 능력이 서로 비교 가능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학생은 사립대학을 갔고 다른 학생은 공립대학을 갔을 때 그 두 학생을 비교했을 때 미래의 임금 차이가 평균적이고 일관되게 관찰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걸 이제 사립대학의 인과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은 대학에 얼마나 가까이 사는지를 어느 대학에 입학하는지에 대한 어떤 도구 변수로 활용을 해서 분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도구 변수 방법론이라 함은, 쉽게 말해서 이러한 이 도구 변수, 즉, 지리적 인접성에 따라서 이 사립대학과 공립대학을 선택하는 집단을 인위적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어떤 인과추론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이 지금 실제로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트래티지들은 이 노동경제학 분야에서 실제로 수행되어 왔던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런 연구들이고 여기 이렇게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전략들을 쓰고 있지만 여기서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트래티지는 어떤 빅데이터를 모으고 또 고급 통계 모형을 쓰는 얘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위에서 정의한 아주 심플한 회귀분석 모형을 쓴다는 사실은 모두 변하지 않아요. 다만 이 회귀분석 모형을 돌릴 때 어떻게 디자인된 샘플을 활용하느냐, 즉 첫 번째처럼 쌍둥이 샘플을 활용하느냐, 두 번째처럼 동일한 대학들에 합격한 학생들만을 활용하느냐, 아니면 세 번째처럼 이 지리적 인접성에 따라서 대학을 선택한 이 학생들만을 이 도구 변수라는 어떤 통계적인 도구를 통해서 발라냄으로써 분석을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에요. 이러한 어떤 이 디자인과 데이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통계 모형이라든지 분석 자체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를 통해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아이덴티피케이션은 굉장히 이 컨텍스트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지만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과정이 에스티메이션과 독립적이다라는 사실은 모두에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이 에스티메이션과 독립적으로 통계적인 어떤 이런 추정 결과를 인과적인 효과로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해주고 그런 전략을 정해주는 절차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전략은 주로 어떤 샘플들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었죠. 첫 번째는 이 쌍둥이의
비교한다라는 이런 디자인을 했고, 두 번째는 동일한 대학에 합격 통보를 받은 학생들을 비교한다라는 디자인을 했고, 세 번째는 이런 지리적 인접성을 도구 변수로 활용한다라는 디자인을 활용을 하고 있죠.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트래티지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주로 이제 디자인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불러요. 이러한 디자인 베이스 어프로치는 앞서 언급드린 2021년 노벨 경제학상의 핵심 이유이기도 한데 그만큼 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이 디자인 베이스 어프로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다룬 강의 시리즈가 이미 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경제학이 아니라 머신러닝과 AI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영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트래티지는 사실 이 디자인 베이스 어프로치와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에요. 바로 이 원인 변수가 어떻게 배정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이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를 그래프를 통해서 모델링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인과 추론을 방해하는 이 셀렉션 바이어스를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는 접근이에요. 지금 이 예시에서는 이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라 함은 어떤 메인이 되는 원인 변수, 즉 트리트먼트 베리어블이 지금 사립대학과 공립대학 입학 여부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라 함은 이 사립대학과 공립대학에 입학하는지 여부를 설명하는 어떠한 프로세스이고 이거를 이젠 어떤 그래프로서 표현을 하고 그거를 활용함으로써 인과추론을 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인과추론 접근의 핵심은 바로 이 코잘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래프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머신러닝과 AI 기반의 인과추론은 주로 이러한 그래프 베이스드 어프로치에 기반을 하고 있죠. 경제학자들과 사회과학자들은 주로 디자인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활용하는 데 반해서 머신러닝과 AI 연구자들은 주로 그래프 베이스드 어프로치에 기반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서로 다른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트래티지를 활용하더라도 사실 인과추론의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동일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데이터를 통해 변수 간의 관계를 추정하는 에스티메이션과 그러한 추정 결과가 인과적인 효과로 해석될 수 있게 만드는 전략인 아이덴티피케이션 과정의 분리. 이게 바로 인과추론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인과추론은 빅데이터에 의해서 가능한 것도 아니고 복잡한 통계 모형이나 고도화된 머신러닝 모형에 의해서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바로 인과추론이 가능한 것은 애초에 잘 설계된 어떤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트래티지 디자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머신러닝 얘기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앞서 머신러닝은 프리딕션 머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이러한 프리딕션을 통계적인 맥락에 적용을 해보면 이 데이터 상에서의 어떤 관계를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에스티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머신러닝은 통계 분석의 맥락에서는 에스티메이션 머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코잘 머신러닝, 코잘 AI는 어때야 할까요? 이제 앞서 언급한 이런 퍼즐 조각들 이제 하나씩 맞춰갈 차례인데요. 앞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인과추론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이덴티피케이션에 기반한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이 원리는 머신러닝과 AI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코잘 머신러닝과 이에 기반한 이 코잘 AI를 정의할 수 있겠죠. 즉, 이 코잘 머신러닝과 이 코잘 AI는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식별에 기반해서 머신러닝과 AI 모델을 활용한 예측과 추정이라고 간략히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어, 아래 표에 지금 보면은 예측을 위한 어떤 머신러닝 모델과 그리고 인과추론을 위한 머신러닝 모델을 구분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예측 방법론으로서의 머신러닝 모델을 이 코잘 머신러닝으로 만들어주는 것의 핵심에는 바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그래프 베이스드 어프로치에 기반한 인과추론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를 코zel 그래프를 통해서 모델링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그러한 그래프에 기반해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아이덴티피케이션의 결과는 주로 어떠한 변수들을 통제해야 하고, 그러니까 어떠한 변수들을 통제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할 수 있을지의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고, 이거를 흔히 이제 코잘 에스티맨드라고 부르죠. 이렇게 어떤 변수를 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에 대한 이 아이덴티케이션 스트래티지가 서고 나면 바로 이 세 번째 단계는 이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추정 결과에 신뢰성을 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민감성 분석이나 강건성 분석을 수행하는 단계예요. 해당 프로세스에서 강조되고 있는 건 바로 인과추론의 핵심이 이 아이덴티피케이션과 에스티메이션 과정의 분리라는 데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어떤 분리가 바로 이 코자 인퍼런스 프로세스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러한 인과추론 절차에 기반해서 인과추론을 위한 머신러닝은 크게 세 가지의 큰 토픽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인과관계 식별인데, 이 코잘 그래프 기반의 어떤 아이덴티피케이션 이론을 이 스트럭처럴 코잘 모델, 구조인과 모형이라고 불러요. 이를 개발한 UCLA의 주데아 펄 교수님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제 2011년에 이 컴퓨터 과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이 튜링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하셨죠. 두 번째 토픽은 앞선 아이덴티피케이션에 기반한 머신러닝과 AI 모델을 활용한 인과 효과의 추정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프로세스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인과 효과 추정은 앞선 단계인 아이덴티피케이션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코잘 그래프에 기반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애초에 코잘 그래프가 달라지면 그 이후의 절차인 에스티메이션의 결과와 해석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즉, 코잘 그래프를 제대로 모델링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를 위해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코잘 그래프를 도출하고자 하는 이 코잘 디스커버리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빅데이터와 AI 시대의 인과추론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전통적인 예측 방법론 중에 하나인 머신러닝과 AI 모형을 활용해서 인과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코잘 머신러닝이 그리고 그에 기반한 코잘 AI를 간략히 정의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인과 추론을 위한 머신러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가이드이자 이정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인과 추론을 위한 머신러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올 여름에 온라인 특강을 준비를 했어요. 6월 6일부터 매주 금요일 9시부터 2시간씩 4주간 진행될 예정이고, 커리큘럼은 오늘 소개드린 이 세 개의 토픽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론뿐만 아니라 이 파이썬을 활용한 실습까지도 이제 다룰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의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